오늘 밤 절대 이 왕명은 집행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밤 왕의 이름이 찍힌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종이 끝에 찍힌 붉디붉은 도장 하나.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각, 왕의 어세가 찍힌 명령이 두 개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살리라 했고, 하나는 죽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순을 처음 알아본 이는 관리도 대신도 아닌 장터에서 열량에 팔려온 11살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칼입니까? 독약입니까? 아니면 군사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조선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단 하나였으니 말입니다. 바로 종이 한 장이었던 것이지요. 아무리 억센 장정도, 아무리 권세 드높은 양반도 그 종이 한 장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 종이 끝에 찍혀 있는 붉디붉은 도장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그 도장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세였습니다. 임금의 도장, 왕의 옥새, 조선 팔도 그 어떤 권세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자체가 곧 왕의 목소리이며 왕의 손이며 왕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때는 조선 후기, 가을도 다 저물어 가던 어느 해 10월이었습니다. 같은 날 아침, 같은 시각, 조선의 두 고을에 각각 왕명이 내려왔습니다. 한 고을에는 죄인 박석을 즉시 방면하라는 왕명이, 다른 고을에는 죄인 박석을 즉시 처형하라는 왕명이 내려온 것이지요. 두 문서 모두에 왕의 어세가 찍혀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입니다. 어세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이겠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같은 날 두 개가 나타나 한 사람을 동시에 살리려 하고 또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실을 밝혀낸 것은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의금부 나으리도 아니었습니다. 도성 안내로라 하는 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11살 먹은 장터에서 열량에 팔려온 아이였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 어느 고을 장터, 그 소란하고 먼지 낀 장터의 한 남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명수, 나이 46. 한때는 형조에서 왕명 집행을 담당하던 설이었으나 말입니다. 지금은 파직의 위기에 몰려 낙향에 있는 처량한 신세였던 것이지요. 그의 걸음걸이는 무거웠습니다. 벼슬아치 행세를 하던 시절의 그 당당하고 고든 걸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늙은 황소처럼 무겁고 굼뜨게 땅바닥만 보며 걷고 있었으나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 한명수는 석 달 전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명을 집행하다 사람을 잘못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찌 그의 잘못이었겠습니까? 왕명이 내려왔으니 집행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왕명이 가짜였던 것이지요. 어세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한명수는 그것도 모르고 충실하게 왕명을 집행했다가 졸지에 죄인을 잘못 처형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억울하다면 억울하고 기막히다면 기막힌 노릇이었으나 말입니다. 그런 그가 장터를 걷고 있었습니다. 딱히 목적이 있는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먹고 살 것을 궁리하며 장터를 기웃거리던 중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문득 멈춘 것은 장터 한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요. 이 아이 열량에 사갈 뿐 없소. 영리하기 짝이 없는 아이요. 목신 소리로 외쳐대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인 남자였는데 그 앞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던 것이지요. 한명수의 눈이 그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아이는 10살이나 11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가무잡잡했고 옷은 해지고 낡았으나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란 속에서도 그 아이는 주변의 어떤 것도 그냥 스치지 않는 듯 오가는 사람마다 손마다 집마다 발소리마다 조용히 시선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팔리는 거요? 한명수는 자기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사내는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조카요. 형님 내외가 몇 해 전 역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거뒀는데 먹일 입이 너무 많아서요. 아이가 영특하기는 하나 워낙 말수가 없고 엉뚱한 구석이 있어서 좋은 분께 팔리면 아이도 살고 저도 살고 하지 않겠소? 한명수는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 한명수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명수의 오른손을. 글을 많이 쓴 사람의 손이지요. 굳은 살이 박힌 자리, 먹물이 베어든 손가락 끝, 오랜 세월 붓을 잡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손. 그것을 아이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오른손으로 도장을 찍으셨군요. 한명수는 순간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명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큰 눈이 조용하고 맑았으나 말입니다. 어딘가 무겁고 오래된 것을 담고 있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오른손 둘째 손가락 끝에 붉은 자국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인주 자국이지요. 도장을 자주 오래 찍은 사람에게만 나는 자국입니다. 한명수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열량을 꺼냈습니다. 그것이 서윤과 한명수의 첫 만남이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만 해도 한명수는 몰랐습니다. 이 열량짜리 아이가 훗날 조선을 뒤흔든 어세 위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수십 명의 억울한 목숨을 구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명수의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낙향에 있는 처지이니 아무것도 넉넉한 것이 없었지요. 그래도 방 한 칸을 서윤에게 내주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는 그저 묵묵히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마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저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한명수의 집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았고 지나가는 사람의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아맞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분은 오른쪽 다리가 조금 아프십니다. 지나가는 이웃집 노인을 보며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한명수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노인은 과연 오른쪽 무릎에 오래된 관절 통증이 있었습니다. 저분은 글씨를 쓰다 오셨습니다. 먹물 냄새도 없는데 멀리서 오는 서당 아이를 보며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오른쪽 소매 안쪽에 먹물이 튀었습니다. 아주 작은 점이지만요. 오늘 아침 서두르다 붓을 잘못 놀린 것 같습니다. 한명수는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보고 발걸음을 듣고 옷의 주름을 읽고 작은 흔적 하나로 그 사람의 하루를 알아내는 아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은 숫자나 글을 외우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흔적을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머지않아 조선을 뒤흔들 사건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한명수가 파직될 위기에 처한 것은 단순히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가 집행했던 그 왕명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이지요. 석 달 전 한명수는 형조서리로서 문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왕명이었습니다. 경기 고을의 죄인 하나를 처형하라는 명령이었지요. 어세가 찍혀 있었고
형식도 완벽했습니다. 한명수는 절차에 따라 그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죄인 이봉술이라는 자가 처형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터졌습니다. 이봉술의 딸이 의금부에 찾아와 고했습니다. 아버지는 누명을 쓴 것이며 진짜 죄인은 따로 있고 게다가 아버지를 처형한 왕명 자체가 가짜였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딸이 아버지를 위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의금부에서 왕에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왕명이 가짜였던 것입니다. 어세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가짜 왕명을 집행한 한명수는 왕명이 가짜인 줄 모르고 처형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명수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집행한 왕명, 그 문서에 찍힌 어세가 어딘가 낯설었던 것이지요. 오랫동안 왕명 문서를 다뤄온 그였지만 그 왕명의 어세는 뭔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이상하다는 느낌뿐이었고 결국 그는 그 느낌을 무시했던 것이지요. 그 무시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한명수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술을 마셨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봉술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고 칼날이 내리쳐지던 그 순간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그런 한명수를 아이 서윤이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어느 밤 한명수가 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서윤이 다가와 불렀습니다. 왜? 그 문서 아직 갖고 계십니까? 한명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문서? 나리를 이렇게 만든 그 왕명 문서요. 한명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 장 속 깊이 넣어두었던 문서를 꺼내왔습니다. 집행이 끝난 왕명이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윤은 그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명수는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달라지는 것을. 평소에도 남다른 눈빛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문서 위의 어세에 꽂혔고 그 눈빛이 조용히 가라앉으며 집중되었습니다. 입술이 살짝 열렸다 닫혔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는 그 어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이도장, 이상합니다. 서윤이 가짜 어세를 처음 발견하던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긴 밤이었습니다. 어째서 이상하다는 것이냐? 한명수는 술기운도 달아난 채 아이 곁에 앉아 물었습니다. 서윤은 문서를 창가로 가지고 갔습니다. 달빛이 가장 밝게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세 자국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날이 도장을 찍을 때 어떻게 찍습니까? 위에서 내려 찍지. 예. 하지만 사람마다 찍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고 어떤 분은 엄지손가락에 힘을 더 주어 오른쪽이 진하게 나옵니다. 어떤 분은 손이 떨려서 도장 가장자리가 흐릿하게 번집니다. 오랫동안 같은 도장을 찍으면 그 사람만의 버릇이 생기는 것이지요. 한명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 어세는 찍힌 힘이 너무 고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진짜 사람의 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왕께서도 마찬가지이지요. 피곤하신 날이 있고 기분이 좋은 날이 있고 서두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장에 다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가 문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달빛 각도에서 어새 자국의 깊이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눌린 각도가 완벽합니다. 모든 면에 힘이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오래 훈련한 손입니다. 도장 기술자의 손입니다. 왕의 손이 아닙니다. 한명수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리가 집행하신 왕명은 처음부터 가짜였습니다. 나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1살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11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명수는 그날 밤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부터 두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큰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봉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왕명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한명수가 아는 형조설이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한 결과 지난 3년 사이에 비슷한 방식으로 집행된 왕명이 무려 12건이나 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죽은 자도 있고 유배를 간 자도 있고 재산을 몰수당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평소에 특정 권력자들에게 눈엣 가시였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조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한명수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예전 형조 동료 박두학을 찾아갔습니다. 박두학은 한명수와 같이 왕명 문서를 다루던 자였고 지금도 형조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설이, 내 묻겠소. 지난 3년 동안 처리된 사형 집행 왕명 중에서 이상한 것이 없었소? 박두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설이, 그것을 캐다간 죽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요. 내가 무서울 게 뭐 있겠소. 박두학은 한참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암세당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소. 한명수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들은 전직 내관, 서리, 그리고 도장 장인 출신 자들이 모인 조직이요. 어세를 위조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왕명으로 제거하고 재산을 빼앗고 권력을 차지하는 자들이요. 왕도 모른단 말이오? 왕께서 어세를 일일이 확인하시겠소? 문서가 올라오면 형식이 맞으면 통과되는 것이지. 게다가 그 자들은 진짜 왕명과 가짜 왕명을 섞어서 내려보내오. 그러니 더 의심받지 않는 것이고. 한명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자들이 누군지 알 수 있겠소? 박두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오. 그리고 알려고 하지 마시오. 지난번에 이것을 캐려다 죽은 자가 있소. 그 말을 끝으로 박두학은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명수가 돌아서려는 순간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조심하시오. 한설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자들이 알면 다음 왕명은 한설이 이름이 찍혀 내려올 것이오. 그 말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명수가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이 집 앞 개울가에서 물을 깃다가 저쪽에서 오는 포졸 2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포졸들의 걸음걸이를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들은 심부름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재빠르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나리, 나가시면 안 됩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한명수는 이미 뒷문으로 나간 뒤였습니다. 서윤의 재빠른 눈치 덕분이었지요. 하지만 집은 샅샅이 뒤졌습니다. 문서들이 뒤집어지고 장이 열리고 방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결정적인 증거 문서는 서윤이 미리 5단에 품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물러난 뒤
서윤은 홀로 엉망이 된 집안에 서 있었습니다. 날이 한명수를 만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장터에 서 있었고 그전에는 숙부 손에 이끌려 이 고을 저 고을 떠돌았고 그전에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역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두 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숫자보다 흔적을 읽는 것을, 사람의 손과 걸음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것을.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흔적을 남기는 사람과 흔적을 지우는 사람. 악한 자들은 늘 흔적을 지우려 하지. 하지만 완벽하게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눈을 열고 손을 열고 귀를 열면 반드시 무언가 남아있단다. 그 말이 서윤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미 희미해졌지만 그 말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서윤은 엉망이 된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집어진 문서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포졸들이 왔던 것은 단순히 한명수를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 무언가를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방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문 뒤쪽 바닥 가장자리에서 발견했습니다. 작고 납작한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왕명 문서였습니다. 죄인 한명수를 즉시 체포하라. 어세가 찍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어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봤던 가짜 어세와 달랐습니다. 아니, 달랐다기보다 비슷했습니다. 같은 손에 같은 버릇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그 특유의 버릇. 너무 고른 힘의 분포. 인주가 번지는 방향. 이것은 같은 사람이 찍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위조 장인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문서를 들고 한명수가 숨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뒤 산자락에 있는 폐가였습니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해둔 피신처였지요. 한명수는 서윤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쳤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날이 이것을 보십시오. 서윤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한명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내 이름이 찍힌 왕명이구나. 예. 암세당이 움직였습니다. 나리가 진실을 캐고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손을 쓴 것입니다. 한명수는 문서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리 생활 2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왕명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봐온 그였습니다. 그 왕명이 자기 이름으로 내려왔을 때의 그 서늘함이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리, 이것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회라고? 같은 장인이 찍었습니다. 이전 가짜 왕명과 이것을 비교하면 같은 사람의 손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윤의 눈빛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 눈 안에 있었습니다. 한명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고 깊은 11살 아이의 분노. 한편 그 무렵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암세당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셋이었습니다. 하나는 전직 내관 출신으로 궁중의 문서 흐름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자, 이름은 조차봉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눈빛이 날카롭고 말이 없는 자였지요. 내관으로 있는 동안 왕의 옆에서 무수히 많은 어세날인 장면을 보아왔고 그것을
기억 속에 새겨두었던 자였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후 그 기억을 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형조설이 출신 최갈이었습니다. 40 중반의 야위고 날랜 자였지요. 왕명 문서의 형식, 용어, 서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암세당의 위조 문서는 형식에서는 단 한 번도 흠잡힌 적이 없었는데 그것이 최가리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는 도장 장인 출신 변득수였습니다. 이 자가 바로 어세를 직접 위조하는 자였지요. 손재주가 귀신 같은 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도장 깎는 것을 업으로 삼아온 집안 출신으로 20살 때부터 인장 기술의 정점에 올라 있던 자였습니다. 변득수의 손에서 나온 위조 어세는 전문가가 아니면 육안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어떤 사람이든 왕의 이름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은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발각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직 서리 한명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조차봉은 처음에 아이를 무시했습니다. 아이가 뭘 알겠소? 하지만 최가리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어세를 봤다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다고 했답니다. 어세를 보고 이상하다고? 어떻게 아는 거요? 모르겠소. 하지만 그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합니다. 변득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내 도장을 알아봤다면 반드시 없애야 하오. 세 사람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한명수를 가짜 왕명으로 체포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이도 없애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문서도 찾아내 없애야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두 사람이 숨어 있는 동안 서윤은 쉬지 않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밤이면 한명수가 지켜서고 낮이면 서윤이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키가 작고 얼굴이 평범해서 장터나 골목을 돌아다녀도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눈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서윤이 먼저 찾아낸 것은 과거 왕명 문서들이었습니다. 형조에서 집행된 왕명은 기록으로 남았고 그 기록들은 각 고을의 관아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한명수 이름으로 된 통행패를 위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창고를 청소하러 온 아이처럼 들어갔다가 먼지 덮인 문서 뭉치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가짜 어세가 찍힌 문서 5건을 모두 다른 날짜였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세의 특성은 하나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진 그 도장 버릇, 너무 고른 힘의 분포, 인주가 번지는 방향, 변득수의 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기록했습니다. 글씨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새겼습니다. 어세 자국 하나하나의 위치, 각도, 깊이, 인주의 농도, 그리고 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변득수가 예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도장 하나가 어느 폐업한 장인 작업장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물건들 사이에 섞여 있던 인장 하나였는데 그 손잡이에 특유의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장인이 자신의 도구에 남기는 일종의 표시였지요. 서윤은 그 인장을 가지고 종이에 찍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모아둔 가짜 왕명 문서들의 어세, 자국과 비교했습니다. 같았습니다. 같은 인주 번짐, 같은 기울기, 같은 깊이. 서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위조 어세를 만든 장인이 변득수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위조 장인 한 명만으로는 조직 전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명수를 내린 자,
문서 형식을 만든 자, 그리고 그것을 집행 경로에 집어넣은 자, 이 세 사람이 모두 잡혀야 했습니다.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가짜 왕명들이 어떻게 진짜 왕명과 함께 형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안에서 문을 열어준 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서윤은 한명수에게 물었습니다. 날이 형조에서 왕명 문서를 받을 때 문서가 어느 경로로 들어왔습니까? 왕명은 내시부를 통해 내려오지. 임금께서 결제하시고 내시들이 전달하는 것이고, 그 경로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내시 출신이겠군요. 한명수는 눈을 번뜩였습니다. 조차봉?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전직 내관, 내시부의 문서 흐름을 손바닥처럼 아는 자. 퍼즐이 맞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윤이 혼자 폐가 근처를 살피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선 순간 서윤은 팔목을 누군가에게 잡혔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강한 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로구나. 돌아보니 예순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조차봉이었습니다. 잘 찾아다니더구나. 대단한 아이야.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혼자 여기까지 오다니 대담하구나. 아직도 살고 싶거든. 그 문서들을 이리 내놓아라. 서윤은 손목을 잡힌 채 조차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자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아이 하나쯤 없애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떨지 않았습니다. 떨고 싶었지만 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무언가 남아있단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궁에 계실 때 어새 문서가 내려올 때마다 항상 오른쪽 가장자리에 손가락 자국이 남았습니다. 나리의 엄지손가락이 유독 길어서 문서를 잡을 때마다 가장자리를 눌렀습니다. 조차봉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 자국이 그 가짜 왕명들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 순간의 정적이었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한명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잡아라. 폐가 그늘에 숨어있던 한명수와 그가 급히 끌어모은 마을 장정 셋이 뛰쳐나왔습니다. 조차봉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목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난 뒤 서윤은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11살 아이에게 그것은 너무 큰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로부터 이틀 후 사태가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조차봉을 잡은 것이 암세당에 알려지자 최가리와 변득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가짜 왕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한명수를 체포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명수와 그 일당을 반역죄로 체포하라는 훨씬 강력한 왕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명은 형조를 통하지 않고 직접 포도청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청 포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왕명이 찍혀 있으니 집행할 뿐이었지요. 한명수와 서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왕께 직접 고해야 합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왕께?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왕께 고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상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임금께 직접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한명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상언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서가 번번이 차단되고 그 문서를 올린 사람이 오히려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서들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왕께서도 보실 것입니다. 서윤이 수집한 증거들, 가짜 어세가 찍힌 문서들, 변득수의 도장, 조차봉의 손가락 자국이 남은 문서들, 이것들을 한자리에 놓으면 어세 위조의 전모가 한눈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도성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도성 진입은 쉽지 않았습니다. 반역죄라는 가짜 왕명이 내려진 상태였으니 한명수의 얼굴은 이미 포졸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명수는 변장을 하고 서윤이 앞장을 섰습니다. 아이가 앞장을 서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아이의 눈이 그 어떤 어른의 눈보다도 예리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서윤은 멀리서 오는 포졸들의 발소리만 듣고도 어느 골목으로 돌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걸음의 속도, 발소리의 리듬, 무기 부딪히는 소리의 방향. 사흘 만에 두 사람은 도성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형조설이 박두학이었습니다. 그는 한명수를 보자 반기는 빛과 두려운 빛이 동시에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미쳤소? 한설이 여기까지 오다니. 반역죄로 수배 중인 자가. 알고 있소. 하지만 박설이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오.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한명수는 증거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박두학은 그것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상언 올릴 방법이 필요하오. 도와주겠소? 박두학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자기 몸을 지키는 길, 아니면 진실을 위해 한 발짝 내딛는 길. 그 침묵을 깬 것은 서윤이었습니다. 나리께서도 오래 아셨을 것입니다. 그 왕명들이 이상하다는 것을. 박두학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웠겠지요. 서윤의 목소리는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왕명들로 죽은 분들의 억울함이 저의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박두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따라오시오. 박두학은 자신이 아는 경로를 통해 상언 문서가 왕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으며 모든 것이 뒤집힐 수도 있는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상언 문서는 왕에게 닿았습니다. 왕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어전에서 이 사안을 다루겠다는 명을 내렸습니다. 어전은 조용하고 서늘했습니다. 한명수와 서윤, 두 사람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한쪽에는 포박된 조차봉이 있었고 곧 최가리와 변득수도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앞에 두 종류의 어세 문서들이 펼쳐졌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나란히 놓인 것이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 오래된 침묵이 어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은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1살, 가무잡잡한 얼굴, 해진 옷. 하지만 그 눈빛은 말하여라.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두 문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전하, 진짜 어세와 가짜 어세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지 않았습니다. 어전의 서늘함도 수십 명의 시선도 아이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진짜 어세는 힘이 고르게 퍼지지 않습니다. 전하의 어세에는 오른쪽이 조금 더 진하게 찍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도장을 찍으실 때 오른손 중지에 힘을 더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하의 어세는 인주가 위에서 아래로 번집니다.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 때문이지요. 어전하니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가짜 어세는 힘이 너무 고릅니다. 모든 면이 같은 강도로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연습한 장인의 손입니다. 자신의 버릇을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가짜 어세들에는 모두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변득수의 손버릇입니다. 서윤은 변득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득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자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 사이에는 오래된 인주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도장을 찍을 때 두 손가락을 함께 사용하는 버릇이 있어서입니다. 그 자국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왕의 시선이 변득수에게 향했습니다. 의금부 관원이 변득수의 손을 펼쳤습니다. 오른손 둘째와 셋째 손가락 사이, 오래되어 살 속에 배어든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전 안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서윤은 계속했습니다. 전하의 도장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하의 이름으로 찍힌 도장은 수십 개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2건 이상의 가짜 왕명이 내려졌고 그 왕명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거나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억울하게 죽은 분들도 있습니다. 전하의 이름으로, 전하께서 내리지 않으신 명으로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차봉, 최가리, 변득수, 이 자들을 의금부에 가두어라. 관련자를 모두 조사하여 낱낱이 고하라. 세 사람이 끌려나갔습니다. 조차봉은 끌려가면서도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11살 아이에게 그는 진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의금부 조사 결과 암세당에 연루된 자들이 더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방 관아에서 가짜 왕명을 의심하면서도 눈을 감아준 관리들, 암세당의 특정 인물의 제거를 의뢰했던 권세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상보다 훨씬 큰 뿔이었습니다. 조차봉은 능지처사에 처해졌습니다. 최가리와 변득수는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제거해달라고 의뢰했던 자들은 관직을 빼앗기고 유배를 갔습니다. 가짜 왕명으로 처형된 자들은 복권되었습니다. 이봉술도 포함해서 그 딸은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가짜 왕명으로 유배를 간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빼앗긴 재산이 돌려졌습니다. 그리고 어세 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어세 날인 시 반드시 2명 이상의 관원이 입회하게 하고 날인 전후를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3년 동안 잘못 내려진 왕명들이 하나씩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하늘이 뒤집어지고 억울함이 씻기는 데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왕은 서윤을 다시 불렀습니다. 어전은 아까와는 달리 조용했습니다. 몇 명의 측근 신하들만이 옆에 있었습니다. 왕이 서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을 원할 수 있었습니다. 벼슬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좋은 집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중 어느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는 전하의 이름으로 사람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왕은 오래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냐? 예, 전하.
내가 원하는 것은 벼슬도 돈도 아니냐? 소인은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소인이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이었습니다. 왕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짐이 부끄럽구나. 왕의 그 한마디에 어전 안의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무고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임금으로서 가장 깊은 수치였습니다. 열량에 팔려온 아이가 짐이 지켜야 할 것을 지켰구나.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세 관리 개편을 즉시 시행하라.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사관에게 전하여 기록하게 하라. 금명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벼슬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성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명수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서유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11살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다운 웃음이었습니다. 아직 제가 못 읽은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가짜 어세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찾아봐야지요. 한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나도 데려가라.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도요? 파직된 서리와 10량짜리 아이. 꽤 괜찮은 조합이지 않겠느냐?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사관의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사라진 뒤로 조선 팔도의 장터에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더군요. 어느 고을에서 억울하게 왕명을 받아 유배를 가게 된 선비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작은 아이 하나가 찾아와 그 문서를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도장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선비는 구해졌다 합니다. 또 어느 고을에서는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과부 한 명이 있었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중년 남자와 말 수 없는 아이 하나가 나타나 그 왕명을 파헤쳐 진실을 밝혀냈다 합니다. 그 이름을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말만 떠돌았습니다. 장터에서 열량에 사온 아이는 왕의 도장을 읽는 아이라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권력이란 무엇입니까? 도장 하나에 종이 한 장에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세상. 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도 독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찍힌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장을 읽어낸 것은 벼슬아치도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열량에 팔려온 아이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이름도 없고 배경도 없었지만 눈을 열고 손을 열고 귀를 열었던 아이. 세상의 흔적을 읽을 수 있는 자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날마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 속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들 속에 진실은 언제나 어딘가에 흔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이 그랬듯 장터에서 열량에 팔려온 그 작고 조용한 아이가 그랬듯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억울한 흔적들이 반드시 읽혀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읽는 눈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며